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초단기 5일 합격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 아직 선사시대에 마무리를 하지 못했는데 고조선과 여러 나라를 통해서 선사시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요 시대는 선사시대는 아니죠. 그냥 파트 분리상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미 역사 시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왜냐면 여기에 대한 기록도 있고 글자도 나오는 시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나오는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네, 고조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조선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되어 있고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으로 나누어가지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저 고조선이 저 고자가 옛 고자거든요. 조선이란 이름이 우리 역사에 2번 나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조선시대가 있고 그 단군의 조선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이름이 똑같으니까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옛 고자를 써가지고 고조선이라고 부르고 원래는 이름은 조선으로 똑같습니다. 조선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원전 2333년에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직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유물이나 유적은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단군 왕검이 세웠다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되겠고, 그리고 여기는 아마도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출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시작을 해서 철기 시대까지 발전을 꾸준히 했다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고조선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시대별로 좀 나눠가지고 볼 텐데 발전되는 부분이랑 하는 그 부분도 한번 볼게요. 고조선이 성장하는 부분. 기원전 4세기쯤에 지금이 2000년대잖아요. 2024년인데 기원전 4세기면은 일단 2000년에서 뒤로 400년 더 가는 거예요. 한 2400년쯤 더 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국은 연나라입니다. 요 연나라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하고 대적을 할 만큼 성장해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연나라가 침입을 한 적도 있어요. 기원전 3세기쯤에 연나라 장수가 들어옵니다. 징계라는 장수가 침입했던 게 있고 영토를 일부 빼앗겼던 적이 있지만 우리가 함락당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왕조하고 대립을 거듭하고 침략을 당하거나 침입을 하기도 하고 방비를 하면서 중국에 흡수되지 않은 상태로 강력한 고대 국가로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조직은 어떠했냐면 왕을 세습을 해요. 어느 정도 왕권이 정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봅니다. 물려줬다는 얘기거든요. 세습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조선의 부왕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인 준왕한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이 좀 어땠냐면 부왕에서 준왕으로 넘어갈 때 중국도 굉장한 혼란기를 겪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항우하고 유방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전쟁기가 도래했을 때 엄청난 혼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이 틈바구니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봤는데 끝까지 항복을 하진 않았어요. 부왕은 중국 쪽의 어떤 진나라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견고한 방비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중국에 어떤 복속을 하거나 중국에 뭔가를 갖다 바치거나 하는 그런 거는 안 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 우리가 좋게 보였을 리는 없겠고 나중에 그래서 한무제의 침략도 받게 되는 건데 부왕에서 준왕, 아버지에서 아들로 왕위를 세습할 정도로 강력하게 정치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 관직도 왕 아래에 상이나 대부, 장군 같은 관직을 두고 비교적 체계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모든 기록이 남아있는 깔끔한 역사책이 남아있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파편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만 봐도 국가로서 기능하면서 어느 정도 왕권도 갖고 있었나 보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위만조선인데 보통 고조선을 얘기를 할 때 원래 우리가 세운 고조선이 있고요. 그래서 부왕과 준왕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위만이 나와요. 위만은 따로 떼가지고 위만조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위만, 고조선의 새로운 왕이 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세습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위만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의 국적이에요. 이 사람이 뭐 우리나라 사람이다, 아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뭐 중국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기원전 2세기쯤에 중국의 진나라에서 한나라 교체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전쟁기에 위만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친인척이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1000명 정도를 데리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너무 중국은 지금 전쟁이라서 난리가 나니까 일종의 피난민인 거죠.
그래서 그 혼란을 피해서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유인민 집단이 한 1000명 정도 있었는데 요 사람들이 고조선의 준왕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일종의 망명을 하는 거죠. 우리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변방에서 열심히 이 고조선을 위해서 나라도 지키고 열심히 백성이 될게요 하면서 넘어온 거예요. 이때 무슨 수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위만이 상당히 어떤 그런 재량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눈치도 좀 빠르고 정치적으로 이런 거를 협상을 할 정도의 비상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준왕이라고 하는 고조선의 왕이 위만을 상당히 신임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만이 넘어왔을 때 이렇게 상투를 틀고 있고 하얀색 옷을 입고 있어서 원래 위만은 우리나라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언어를 썼는지 이런 것까지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위만이 이 고조선의 준왕의 신임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합리적인 설득은 뭐냐면 그 중국은 이미 철기 무기를 가지고 철제 무기를 가지고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에요. 아마 위만이 이 준왕의 신임을 얻었던 이유는 우리는 베이스가 지금 청동기거든요. 그런데 뭔가 철기를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거를 고조선에 전수를 해주겠다 또는 이걸로 뭔가 기여를 하겠다 이러면서 준왕의 신임을 얻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1000명 정도나 되는 객식구한테 땅을 뚝 떼줄 정도면 뭔가 여기에 상응하는 어떤 걸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준왕의 신임을 받아서 서쪽의 변경을 수비하는 역할을 또 정식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서쪽 변경이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죠. 그냥 저 사람이 기술을 나중에 고조선이 흡수해서 좀 우리나라에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점만 생각하고 이들 여기다 거주를 하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위만이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자기의 세력을 안정시키고 세력을 더 키워가지고 나중에 이 준왕의 뒤통수를 치게 되는 거죠. 기원전 2세기경에 세력을 확대한 위만이 이제 충분히 재정비를 마친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게 위만 조선입니다. 이 준왕이 너무 방심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때 어떻게 했냐면 위만이 거짓 보고를 해요. 지금 중국에서 한나라에서 10군데에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빨리 이거 도망가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준왕을 헷갈리게 한 다음에 본인이 침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이렇게 위만 조선이 생겨나게 됐는데 긍정적인 측면은 고조선의 영토를 확장해요. 고조선의 영토를 진번이랑 임둔이라는 지역을 복속을 시켜서 세력을 좀 넓혀놨다는 이거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 그리고 경제 발전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반적으로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고조선이 위치한 데를 보면은 고조선이 있고 이쪽으로는 중국이고 요 아래쪽으로는 한반도거든요. 그럼 위치가 뭘 하기에 좋냐면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무역을 하기에 좋지 않겠어요? 중개무역 같은 거 하기에 최적의 위치를 좀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요 사람은 중국의 한나라하고 우리 남쪽의 한반도 남부의 진국 사이를 연결을 해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한무제가 쳐들어오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1000원짜리 물건이 있으면 1000원을 가지고 거래를 하면 되는데 중간에서 위만이 우리 거쳐서 가면은 뭐 세금 얼마 붙여가지고 가 이런 식으로 수수료 형식의 뭔가를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으로 이 물건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상당히 번거롭다고 느꼈겠죠. 요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영토 중간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이득을 챙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어떤 무역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고 중국의 한나라가 느낄 수도 있었겠고 얘네가 우리 무역도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복속하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고 얘네 좀 문제다. 나중에는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고조선은 어떻게 멸망했는지 보겠습니다. 고조선 멸망. 한무제의 공격으로 받아가지고 멸망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중개무역 때문에 좀 껄끄러운 관계가 지속이 되고 한나라의 무제가 등극을 하고 나서는 여기는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위만 조선이 있고 이 위만의 손자 우거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거왕. 그러니까 위만 조선은 3대 정도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고조선 끝물에. 자, 우거왕 때 중국의 한무제가 군사를 보내서 왕검성을 공격을 합니다. 놀라운 거는 우리가 1년 정도는 여기에 함락당하지 않고 굉장히 잘 막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좀 허무한 거는
외부의 공격은 잘 막아냈는데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니까 내부 분열이 생긴 거죠. 왜냐면 우거왕의 방침이 조금 너무 강한 방식의 어떤 통치를 구사를 해서 이 내부에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절대로 우리는 한나라에 항복하지 않는다, 끝까지 필살로 싸운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임했던 것 같은데, 내부에서는 전쟁이 길어지는 걸 바라지 않고 뭐 일부는 회유가 된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그냥 우리 항복하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죠. 내분이 생긴 겁니다. 이 내분이 생겨서 결국에는 우거왕이 내부에서 피살이 되게 되면서 왕검성은 안쪽에서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검성이 함락이 되면서 고조선은 멸망의 길을 걷게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우리가 고조선 역사를 체계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법이 존재했다라는 게 세 가지 항목이 전해져 내려와요. 요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범금 8조. 범금 8조라는 게 나오면 이거 고조선 얘기네? 이렇게 바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 목적을 보면은 당연히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겠죠. 나라를 오랫동안 유지를 할 때 국가도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니까 체계적으로 모두가 지키는 룰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이 범금 8조 중에서 8개가 다 전해져 내려오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8개가 뭐였는지는 다는 알 수가 없고요. 이 중에 역사에 기록된 내용으로 3가지가 남아있는데, 살인을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하는지, 어떤 상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처벌하는지, 물건 훔쳤을 때, 절도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3가지 항목이 남아있어서 재산에 대한, 사유 재산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신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었고 하다는 거, 약간 그런 식의 어떤 법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법이랑은 조금 달라서요. 약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너가 A를 쳤어? 그럼 B도 A를 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형태도 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3가지의 항목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범금 8조라는 이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조선 말고 다른 나라는 뭐가 있었느냐?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그 고조선의 지역과 우리 남쪽에 한반도 지역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 나라들이 이제 생겨서 각자의 성장을 도모해 나갑니다. 자, 부여라는 나라가 있어요. 부여.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부여. 북부여라는 나라가 있고 나중에 동부여라는 나라로 동쪽으로도 확장도 되는 나라인데, 이 부여, 왕 밑에 부족들이 있고요. 얘네들이 행정구역을 다스립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왕이 있긴 있는데 기존에 부족 국가들이 있었겠죠. 부족 마을이 있었겠죠. 강력한 부족을 이끄는 집단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부족장을 왕 밑으로 아마 포섭을 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어떤 행정직을 갖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 편입을 시킨 게 되겠죠. 자, 위치적으로는 만주의 숭화, 우리나라 말로는 송화강 일대의 넓은 평야지대에 이 부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보면은 동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거는 철저히 중국의 관점이에요. 중국에서는 자기네들이 중심에 있고 뭐 동쪽 오랑캐, 서쪽 오랑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죠. 그래서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하죠. 동쪽의 오랑캐 집단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지역 중에서 여기 가장 평탄하고 넓은 지역을 우리가 부여가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거를 보면은 5개 부족이 연맹을 해서 국가를 이끌어 나갔던 것으로 보여요. 왕 밑으로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가라고 하는 집단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다 가축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뭐 말이라던가 돼지라던가 소라던가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가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놨는데, 이거를 어떤 지금 정치의 호칭으로 쓸 정도면은 가축을 키우고 목축을 하는 이런 거가 이 부여라는 나라에서는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직급의 호칭으로 쓰일 정도면은 이게 이제 부여의 특징입니다. 부여가 위치한 곳은 평야지대기는 한데 상당히 위에 있잖아요. 북쪽으로 펼쳐져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남쪽 부분하고는 조금 자연환경이 많이 다르겠죠. 남쪽은 따뜻하고 이 남쪽의 평야에서는 따스하니까 농사가 좀 잘 되겠지만, 부여의 만주의 평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벼농사가 되는 곳은 아니었을 거예요. 벼농사가 안 되진 않았겠지만 이게 막 풍요롭게 되는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고, 농경도 중요하지만 넓은 평야지대, 일종의 고원지대를 이용을 해서 이 목축, 가축을 기르고 키우고 혹은 이제 사냥을 하는 수렵 활동을 하는 게 조금 더 메인에 가깝지 않았을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가축 이름으로 지금 호칭도 쓰고 있잖아요. 요게 나중에 이 친구들의 어떤 생활 모습에도 문화 행사에도 반영이 돼요. 요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부여가 상당히 위에 위치한 곳이었다. 이 지도에서는 되게 북방 쪽에 위치한 곳이다라는 거를 같이 특징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들은 사출도라고 해서 이 지역을 행정구역을 별도로 다스렸어요. 왕이 있긴 있어요. 왕이 있긴 있는데 그 밑으로 이 무슨가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다스리는 집단이 있어요. 마치 중국에 황제가 있고 제후국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는 별도로 본인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뭔가를 다스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왕과 이 사이의 관계가 왕이 절대적으로 위에 있지는 않죠. 이거 농사 잘못되면 부여는 왕을 공식적으로 처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그렇게 세지는 않은 상태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왕이 있는 어떤 절대 국가라기보다는 연맹체에 가까운 모습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다. 그런 특징이 부여의 특징입니다. 또 보면은 풍속과 문화에서 위에 있는 거 바로 연결되는데 우리 보면 여러 나라에서 이 제천 행사 많이 나와요. 제천 행사가 뭐예요?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건데 이제 우리가 1년 잘 먹고 살았으니까 하늘에다가 뭐 감사제를 하건 뭐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게 있습니다. 제천 행사가 있는데 부여만 시기가 다르거든요. 부여만 12월이에요. 영고라는 행사를 합니다. 매년 12월. 다른 데는 다 10월 달이거든요. 10월 달. 근데 여기만 이 12월이에요. 매년 12월에 제천 행사를 개최를 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부여니까 그냥 묶어가지고 부영고라고 그냥 외우세요. 왜 여기만 12월이냐? 아마도 추정상으로는 다른 지역은 좀 남쪽에 있어요. 다른 지역은 좀 남쪽에 있어요. 사만이나 이런 데 남쪽에 있잖아요. 남쪽이랑 여기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부여는 농경에 대한 어떤 추수감사제의 성격보다는 아마도 수렵을 좀 위주로 하는, 목축을 좀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성격의 감사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10월이 아니라 추수를 하는 달이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그냥 무조건 암기하는 것보다는 부여는 위치가 좀 그래서 다른 지역이랑은 제천 행세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례식의 풍속을 보면은 왕이 죽었을 때 이 주변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같이 묻는 순장 풍속이 있었어요. 굉장히 잔인한 풍속이죠. 사실은 이 순장이 별로 좋지도 않은 게 노동력을 그냥 죽이는 거니까 이 순장이 계속 지속되면 나라에 좋을 건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사람들이 사람의 목숨에 대한, 생명에 대한 어떤 중시사상 같은 게 생기게 되고 노동력을 중시하는 게 조금 더 상위에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고대 국가로 넘어갔을 때 순장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런데 부여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고요. 임금의 장례식에 옥갑을 사용한 게 나온다고 나와요. 옥갑은 옥 알죠? 옥, 그 보석, 제이드. 옥을 이렇게 꿰매서 연결해가지고 만드는 물건이에요. 그걸 넣어줬다라는 거죠. 이 옥으로 만든 물건을 무덤에 넣어주는 거는 중국에서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나옵니다. 일본에서도 나오고요. 이 옥이 좀 영혼을 정화시켜주고 좋은 곳으로 사람을 이끌어준다는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무덤에다가 넣은 것 같아요. 껴묵거리가 지금 나온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일책 12법 이거 보기에 많이 나오죠. 도둑질한 사람한테 너 도둑질한 거에 12배로 갚아라. 이렇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사유재산을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죠. 일책 12법 기억해 주시고 자, 고구려로 넘어가 볼까요? 부여하고 고구려는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부여 사람이기 때문이죠. 본래대로라면 부여의 왕자가 돼야 되지만 아마도 서자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왕자의 칭호를 받지는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어린 시절을 굉장히 고단하게 보내다가 졸본이라는 곳으로 내려와서 자기의 국가를 건설을 하게 되는 게 고구려입니다. 자, 부여 계통의 유임인 주몽, 원래 부여 사람이에요. 여기 원래 이 지역에 이 사람이 넘어왔었던 졸본 지역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결합을 해서 고구려를 건국을 합니다. 이때 주몽이 졸본으로 내려왔을 때 그 지역의 세력가하고 이제 결혼으로 맺어지게 돼요. 연타발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연타발. 졸본 지역에 원래 세력가였던 연타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주몽을 굉장히 좋게 본 거죠. 그래서 주몽과 자기의 딸을 결혼을 시킵니다. 이 결혼한 대상이 소선호죠.
소선호와 결혼을 하면서 이 집단의 힘을 받아가지고 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세우게 되고요. 여기는 정치적으로 왕 밑에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했고 다만 부여처럼 가축의 이름을 쓰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밑에 사자, 조이, 선인과 같은 관리를 거느렸다고 되어 있어요. 뭔가 부여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국가의 형태가 한 걸음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특이한 거는 집집마다 부경이라고 하는 창고를 뒀대요. 부경은 만약에 창고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그냥 집이에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땅에서 좀 떨어뜨려 가지고 만드는 창고입니다. 띄워서 짓는 집이란 뜻이거든요. 부경. 이 부경이라는 곡식 창고를 두었는데 왜 이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고구려가 위치상으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은 아니에요. 산과 고원을 끼고 있는, 그래서 사냥이나 수렵 이걸 좀 주로 했던 것 같고 농사를 안 지은 건 아니지만 인근의 이 연약한 국가들에서 일종의 조공 같은 것도 받고, 조공이라기보다는 뭔가를 이제 받은 거죠. 뭘 바쳐라 해서 그걸 뺏기도 하고 약탈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는 고구려를 이끌어 갔었던 주요 어떤 테마가 약탈 경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부경은 좀 선지에 많이 나와요. 선지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부경이 나오면 고구려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풍습과 문화 볼게요. 여기도 제천 행사 있어요. 10월 달에. 10월이 농사 마무리하고 추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먹을 거 줘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추수감사제 지냅니다. 동맹. 그런데 이거 이름이 10월 달에 있으면 다 똑같으니까 구별해야 되죠. 여러분 고구려 하면 무슨 느낌이에요? 사람들 막 다 말 타고 다니고 사냥 엄청 잘할 것 같고 싸움 되게 잘할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 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사람들을 떠올리면 좀 용맹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동맹 같은 경우에는 용맹한 동맹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문장을 하나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게 어느 나라의 제천 행사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옥제라는 되게 독특한 혼인 풍습이 있어요. 서옥은 조그만한 집이에요. 결혼한 다음에 신랑이 신부 집 뒤에다가 서옥이라고 하는 작은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이 신부 집에서 살다가 여기서 살다가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을 때까지 계속 여기 사는 거죠. 여기에 살다가 나중에 자식이 조금 크면은 신랑 집으로 데려가는 혼인 풍속입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고대 국가에서는 노동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한 명이 남의 집에 가버리면은 입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손이 하나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름 보상을 해주는 거죠. 처음에 결혼을 하면은 여자 쪽에 가서 노동력이 빠지지 않게 남자가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남자가 보충해주면서 어느 정도는 보탬이 되다가 자식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 자식까지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편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빠졌던 노동력을 이 자식까지 포함해서 보충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이런 문화가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옥제라고 하는 거 독특한 풍습입니다. 그리고 밑에 일책시비법이 나오는데 요거 부여과하고 똑같잖아요. 부여에도 일책시비법이 있었는데, 왜냐면 부여의 유의민이잖아요. 주몽이 갖고 있는 시스템의 기반은 일단 본인이 개국을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국가 거를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유사한 부분이 나와요. 유사한 부분이 나오고, 특히 일책시비법이 그대로 고구려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를 배상을 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부여 거다라고 암기를 하거나 고구려 거다라고 암기를 하면 나중에 요 선지에선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두 개는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고구려와 부여는 유사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이거를 좀 구별해가지고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연결은 되는 거죠. 이 뒤에 또 나올 거지만 부여에서 고구려가 나오잖아요. 고구려가 나오고 나중에 고구려에 또 주먹 밑으로 비료 온조 있죠. 그 온조가 내려가서 백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제 역사가 펼쳐지는 와중에 백제의 성왕이 국호를 남부여로 또 바꾸잖아요. 비슷하죠. 왜냐면 연결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연결고리들은 나온다. 이게 왜 비슷한 게 나오는지는 이 뿌리를 좀 추적을 하셔가지고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일책시비법까지 좀 봤고요. 자, 옥조하고 동해를 보겠습니다. 이 옥조하고 동해는
고대 국가까지 성장은 하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연맹체라고 하기에도 좀 발전이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고, 일단 왕이 없어요. 왕이 없고 이 마을에 이 족장 같은 읍군이나 삼노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옥저하고 동해는 고구려 바로 밑에 이렇게 라인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서 뭔가를 뜯기고 뭔가를 바치고 이러게 되죠. 결국에는 나중에 고구려한테 흡수가 되게 되는데, 함경도하고 강원도 북부에 동해안 바닷가 지역에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붙어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장국가입니다. 군장국가. 자기 부족이 있고요. 부족의 지도자가 있고 좀 소규모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옥저하고 동해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제적으로 뭐 삼배 같은 게 옥저는 유명했고, 바닷가기 때문에 생선과 소금도 있고요. 해산물 있겠죠. 고구려의 곡물로 납부를 하는 모양을 보입니다. 그리고 동해 요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세 개는 그냥 단국만 나오지 않고 과하마만 나오지 않고 반어피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거 세 개가 묶음으로 그냥 따라다니죠.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있다. 좀 특이한 특산물이니까 단궁은 활입니다. 단단한 짧은 활이고요. 과하마는 그 과실수, 열매가 열리는 나무 있죠. 과실수의 열매 밑에를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키가 작은 말, 과하마, 조랑말이죠. 이 작은 말들이 좀 특산품이고요. 반어피, 바다 표범의 가죽을 또 특산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상 이 바다 표범의 거주지하고 생활하는 지역하고 그 지역이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이 동해의 특징으로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옥저하고 동해에서 많이 나오는 게 풍속과 문화 비교 부분인데, 옥저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옥저 바로 위쪽에 고구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구려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혼인 풍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면의리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 고구려에서는 뭔가 이 남편 쪽이었잖아요. 서옥을 지어놓고 남편이 거기 살다가 나중에 이동한다. 그래서 남자 쪽이 뭔가를 하는, 그래서 이거를 서옥제를 대릴사위제라고도 해요. 대릴사위처럼 남편이 와가지고 장가를 들어갔고 여기서 계속 있다가 가니까. 근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옥저는 어떻게 하냐면 민며느리제라고 해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아이를,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신랑 집에서 키웁니다. 신랑 집에서 키워서 여자 집에서 예물을 치르고 결혼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노동력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먹이고 입히는 거는 돈이 들죠. 이 아이가 한 사람의 성인 몫의 일을 하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면은 양육을 그쪽에서 대신 해주고 나서 여기서는 양육을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를 키워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얘가 나중에 성인 몫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 신랑 집에서도 손해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었다. 그리고 가족 공동묘라고 하는 골장제라고 하는 특이한 장례 풍속이 있습니다. 가족이 죽으면은 한 곳에 같이, 그러니까 임시로 묻었다가 나중에 다 썩어서 뼈만 남게 되면은 그 뼈를 추려가지고 가족의 공동 무덤인 거대한 목곽에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가족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 특이한 풍속을 좀 가지고 있다. 옥저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동해를 보면 동해 무천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하는 거고요. 우리 고구려에서도 10월에 하잖아요. 여기서도 추수감사제 같은 걸로 10월에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고구려의 동맹과는 조금 이제 이름이 다르고 하니까 고구려 쪽을 용맹한 동맹이라고 외워가지고 두 개를 구별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화. 여기도 뭔가 하나 나오네요. 음락 간에, 마을과 마을 간의 경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여기를 허락을 안 받고 침범을 하면 이거는 위법이다 라고 보고 노비나 소, 말 같은 걸로 벌금을 내게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요 책화라고 하는 것도 선지에, 보기에 많이 나오고 밑에 오지선다에 나오는 선지 중에 하나로 많이 등장을 하니까 요거 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한을 보겠습니다. 삼한. 삼한은 적의 나라 이름이 아니고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남쪽에 있잖아요. 이 남쪽에 한이로 끝나는 나라가 3개가 있는 거예요. 3개. 마한, 진한, 변한이 있어요. 그래서 삼한이라고 하는 거고, 삼한이라는 하나의 덩어리 국가가 아니에요.
한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집단이 세 덩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반도의 남부 지방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이고 얘네들은 연맹체예요. 그러니까 마한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 마한 주머니가 있고요. 마한 주머니, 진한 주머니, 변한 주머니가 있어서 여기에 조그마한 소국들이 막 다다다다 들어가 있는 거죠. 다다다다다.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연맹체야. 우리는 마한 주머니, 우리는 변한 주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한에 여러 가지 국가가 들어가 있고 반장 역할하는 국가가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가장 규모가 컸던 거는 마한이에요. 이 마한에는 54개 정도의 소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장 역할하는 국가가 있고요. 마한은 특히나 등치가 큽니다. 수십 개의 연맹체 국가가 있고 여기에 대표적인 데가 목지국이에요. 여기가 지배자 역할을 하는데 가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삼한 전체의 어떤 리더 역할을 목지국이 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배 세력들은 보면은 조그만한 나라들이 모여있는 집단체잖아요. 그 조그만한 나라들의 대표자들, 신지, 읍차라고 하는 군장들이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삼한 지역은 재정일치가 아니에요. 분리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고 제사장과 이 정치 리더와 제사 리더 이게 완전히 따로 돼 있어요. 재정 분리고요. 천군이라고 하는 일종의 종교 지도자라고 봐야겠죠. 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 국가가 이렇게 있어요. 국가가 이렇게 있고 뭐 여기 신지나 읍차가 여기를 다 다스려요. 다 다스리지만 여기에 이 동그라미 친 데가 소도입니다. 소도. 소도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서는 여기서는 천군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로는 정치 지도자가 뭐라고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티칸 같은 거예요. 바티칸 같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도둑이 혹은 뭔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소도로 도망을 가요. 그러면 거기까지 추적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약간 치외법권 지대처럼 좀 신성시대는 불가침의 구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재정 분리의 모습이 좀 보인다. 그런 특징 갖고 있습니다. 경제와 풍속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남쪽이잖아요. 벼농사가 굉장히 잘 되겠죠? 온난하고 비 많이 오고요. 땅이 평탄합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돼요. 벼농사가 엄청 잘 됩니다. 저수지를 축조해서 철제 농기구를 써가지고 벼농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변한 지역은 철이 많이 생산돼요. 나중에 가야가 들어가는 변한 지역. 그래서 여기에 질 좋은 양질의 철이 많이 생산이 돼서 여기에 품질을 인정을 하고 저기 낭랑이나 바다 건너에 일본에까지 수출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덩이새 같은 거 막 수출하거든요. 그래서 철이랑 관련된 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풍속을 보면은 남쪽은 농사가 주업이에요. 수렵이나 이거보다는 농사가 주업이니까 우리 농사 시작할 때 중요하죠. 뭐 모내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처음에 5월 달에 씨 뿌리고 할 때 수린날 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풍년 기원을 해야겠죠. 그런 행사를 한번 하고요. 나중에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계절제라고 하는데 이게 추수감사제겠죠. 우리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추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추수감사제가 있어서 제천 행사가 2번이 크게 있다더라. 그거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남쪽의 한반도의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의 특징은 문제가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선지로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오지선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사지선다, 오지선다 안쪽에 뭐뭐뭐 나오잖아요. 거기에 많이 이런 특징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거. 내가 주로 뭐가 헷갈리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국가별 특징, 풍속별 특징 이런 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거는 지도를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고 지금 이 나라들이 대략 얼추 어디에 위치를 하는지도 떠올리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